대전, 세종, 충남 현안과 이슈를 진단하는 5시엔 대세남. 안녕하십니까. 5시엔 대세남 박명원입니다. 단 0.1ml 때문에 모든 실험 계획을 취소했다. 어제 들인 시간과 노력이 다 허사가 됐다. 이렇게 또 일주일이 지연된다. 미팅 1시간 전인데 논문을 다 이해하지 못했고 시간을 더 들여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허탈하고 막막한 실패의 경험, 그 심경이 전해지십니까? 카이스트가 실패의 순간을 공유하고 자랑하는 실패 주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3일까지 학생들이 일상에서 실패를 느낀 순간을 포착한 사진과 당시의 생각을 기록한 메모를 전시하고 있는데요. 실패 학회 망한 과제 자랑 대회를 열고 가장 마음 아픈 실패 경험자에겐 마상, 즉 마음의 상처상도 시상할 예정입니다. 실패에서 얻은 교훈이 큰 성공을 위한 자양분이 되는데 우리는 실패를 숨기려 하고 부끄러워하는 경향이 있다. 실패해도 된다. 실패를 통해 교훈을 얻자. 실패를 용인하자는 취지에서 이 전시를 기획했다고 하죠. 실제 우리 사회에서는 성과나 또 성공만을 드러내는 것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피하고 싶고 덮어두고만 싶었던 실패일지라도 거기서 배울 점,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연구개발, 기초과학 분야 등에서 실패는 당연합니다. 오히려 권장돼야 합니다. 성공이 예정된 연구로는 미래가 없으며 실패의 경험들이 축적돼 또 다른 창조의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목표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한순간에 관련 지원이 대폭 삭감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로도 풀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 후에는 달라져야 합니다. 재난 대응 체계 총체적 실패로 인한 사회적 참사 후 우리는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실패를 통해 스스로를 처절하게 되돌아보고 변화해서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실패를 경험한 다음이지 않겠습니까? 고민하고 대비해 더 나은 길로 바르게 간다면 실패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저도 이번 한 주 동안 실수한 또 실패한 경험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기도 하는데요. 더 나아지면 되겠죠. 여러분의 실수도 실패도 응원합니다. 10월 27일 금요일 5시엔 대세남 시작합니다. 다섯 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번, KBS 대세남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 5시엔 대세남으로 참여와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제보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사전 제작된 녹음 방송입니다. 방송 시점에는 관련 내용이나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먼저 만납니다. IMTV 정진호 PD 함께하겠습니다. 정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알아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일말의 가능성입니다.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사안인가 봅니다. 네, 지난 화요일에 대전 대덕 연구개발특구 안에 있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을 상대로 한 국감이 있었는데요. 예. 최근 과학기술계에서 불거지고 있는 우주항공청 설립 문제 그리고 연구개발 예산 삭감 이거에 대한 좀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은요, 항우연을 만약에 우주청 산하에 둔다면은
우주청의 그 연구 개발 기능을 두는 거 이건 동의할 수 있다. 뭐 이런 입장 밝혔고요. 예. 정부도 그 우주항공청이 세워지면은 이 첫 번째 과제로 항우연과 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산하 기관으로 옮기겠다. 뭐 이런 의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우연과 천문연을 우주항공청의 산하 기관으로 둔다. 그러니까 소속을 바꾼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러고 연구개발 업무는 수행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주청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 산하 기관으로 해서.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가자는 것 같거든요. 근데 또 이 우주항공청을 누가 감독할지 이걸 두고도 이제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가지고 이 논의는 좀 당분간 공방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대한 지적도 많았는데요. 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을 기존보다 16.2%인 무려 5조 2천억 원 삭감 예고했었죠. 이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예산 삭감을 이유로 든 그 뭐 성과 쪼개기라든지 뭐 혁신성이 떨어지는 연구 이런 거를 개선하려면은 구태의연한 그 제도부터 바꿔야 한다 이런 주장이 좀 야당으로부터 제기가 됐는데요. 야당에서요? 네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영찬 의원은요, 이 PBS라고 하죠. 프로젝트 베이스드 시스템 이거의 줄임말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연구 과제 중심 운영제도 이걸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지적을 했고요. 예. 또 이제 같은 당 소속 변재일 의원도 이 PBS를요 위험을 예상할 수 있는데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고 당하는 그런 위험을 비유하는 경제 용어죠. 이 회색 코뿔소에 비유하면서요. 과거에 비해서 프로젝트 하는 숫자는 늘어났지만 그 예전처럼 이 혁신적인 성과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 한 가지 연구에 집중해야 하는데 이 PBS 때문에 주 연구 프로젝트가 여러 개로 쪼개지다 보니까 또 다음 과제를 위해서 성과 목표 일부러 낮추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뭐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PBS 문제는 사실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관심이 그렇게 모아지지는 않는 사안이기도 낯선 합니다. 것기도 하죠. 그래서 늘 지적도 돼 오고 문제 제기도 돼 왔지만 관심도 좀 모아지지 않고 있고 잘 개선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를 따내야 되니까 다음 프로젝트에 그런 어떤 뭐랄까 목표치를 낮게 일부러 설정해서 그거를 통과하고 또 따고 이런 식으로 하다 계속할 수 보니까 있도록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 그 경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도요. 역대 정부 계속 이거 개선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면서 이 PBS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뭐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그 이런 가운데 과학기술 예산 삭감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니까요. 그 여권 일각에서 국회 예산 심사 때 이거 증액할 수 있으면 시사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가지고 여당 주목을 쪽에서요? 받고 있습니다. 예.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인 송원석 의원은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부 동의 그리고 여야 협의를 통해 가지고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 위해서 국민의힘도 최선을 다하겠다. 뭐 이런 발언을 했고요. 예. 그리고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 정부가 연구개발 예산을 축소한 그런 취지는 알겠지만은 다른 요소가 있는지 그 현장 여론도 좀 들어보고 해서 국회 예산심사 때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은 혹은 뭐 고칠 부분이 있으면은 여야 협의를 통해서 정리하겠다. 뭐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여당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 연구개발 관련 예산이 증액 내지는 복원이 될 가능성도 있겠군요. 그래서 제가 일말의 가능성 말씀드린 거고요. 각 출연연이 그래서 예산 복원 뭐 이 당위성에 대해서 좀 더 알리려고 노력을 해야 할 것 같고 또 여야도 좀 여기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알아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술은 마셨는데 운전은 하지 않았다입니다. 술은 마셨고 그러니까 뭐 차 안에 있었지만 운전은 하지 않았다 뭐 이런 겁니까? 뭐 예전에 어떤 연예인 이런 얘기를 해서 좀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그렇죠. 예, 지난 화요일 밤 0시 15분경에요. 충남 천안시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 한 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이 차량은 천안시 불당동의 한 그 도로 지하 차도에서 역주행하다가 이제 중앙분리대 들이받고요. 300m 가량을 더 이동한 다음에 멈춰섰는데요. 예.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그 차량은 국민의힘 소속 충남도 의회 지민규 의원 차량이었다고 합니다. 예. 여러 보도를 통해서 이제 지민규 도의원이라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한밤중에 지하차도를 역주행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왜 역주행을 한 것인지 음주로 인한 사고로 나오고 있는 겁니까? 네, 그런 정황이 좀 있어 보이긴 하죠. 이 출동한 경찰 현장에서 이제 확인을 해 보니까 현장에 동승자 한 명이 더 있었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지민규 의원에게서 술 냄새가 좀 많이 났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지 의원에게 음주 측정 이거 요구를 했는데 지민규 의원은 음주 측정을 3번이나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요 그 지민규 의원을 인근 지구대로 이미 동행을 해서 다시 이제 음주 측정을 요구를 했는데 지 의원은 또다시 측정을 거부했고요. 또 예? 진술도 거부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지 의원이 추후 이제 입장을 냈는데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서 귀가하고 있었는데 대리운전 기사하고 말다툼이 좀 있었다고 하고요. 사고가 나니까 대리운전 기사가 현장을 떠난 상태여서 경찰이 그 출동을 했고요. 그래서 음주 측정을 요구했는데 거부한 것이다. 자신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입장을 밝히겠다고 합니다. 아니, 역주행하고 사고를 낸 것이 그러니까 대리운전 기사가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지민규 거잖아요. 의원의 주장은 그런 것이죠. 그리고 자신은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이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좀 더 의아한 점은요. 이 사고가 나기 전에도 그 112에요. 음주운전 의심되는 차량이 주행하고 있다. 이런 신고가 좀 몇 차례 접수됐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고가 난 그 천안 불당동 도로 요즘 비교적 잘 알려진 도로인데 대리기사가 역주행했다는 거 이것도 좀 상식적으로 이해는 잘 가지 않는 대목입니다. 근데 이 사실이 알려지니까 이게 또 다른 논란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사고 직후 지 의원이 음주 측정을 거부해서 경찰이 아까 인근 지구대로 이제 연행을 했다고 했죠. 예. 이후에 이제 지민규 의원이 음측정 그리고 진술 거부 계속 하니까 경찰이 약 3시간 뒤인 새벽 3시 15분경쯤 지민규 의원을 석방했습니다. 그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만약에 일반인이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면 경찰이 아마 강제로라도 음주 측정을 시도했거나 아니면 공무집행방해 혐의 이런 걸로 이제 석방 대신에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유치장에 가뒀을 거다. 뭐 이거 지나친 네. 특혜 아니냐? 이런 이제 경찰 대응 방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뭐 여부를 떠나서 일단 음주 측정을 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해 놓고 음주운전 여부에 따라 혐의가 있고 없고를 밝혀야 하는데 아무런 뭐 측정도 없이 그냥 석방을 해버린 것. 문제가 있다. 이거 일종의 특혜 아니냐 이런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일단 측정해 놓고 운전 안 한 게 확인되면은 뭐 무혐의 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운전했다라고 하면은 측정값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좀 상당히 애매한 구석이 있는 거죠. 그러네요. 이 경찰이 너무 관대하게 사건을 처리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 사건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IMTV 정진호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2주의 환경 이슈를 짚어드리고요.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캠페인도 소개해드리는 대세남 환경 캠페인 지구를 지키는 사람들 시간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혁신청 김영진 이사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오늘은 어떤 환경 이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일자리를 색깔로 비유를 하면은요. 사무직 일자리는 이제 화이트 칼라, 그리고 육체 노동을 중심으로 하시는 분들은 블루 칼라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기후위기 대응을 하면서 이제 조금 더 지구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일자리들을 최근에 그린 칼라 일자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한국말로 하면 이제 녹색 일자리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오늘은 이 녹색 일자리에 대한 소개와 함께 관련된 현황들을 좀 같이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녹색 일자리 어떤 걸 녹색 일자리 그린 칼라? 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그리고 탄소 중립 시대에 이제 탄소 배출을 조금 더 덜 할 수 있도록 산업을 재편하면서 만드는 새로운 일자리도 포함이 되고요. 아니면은 기존에 이제 탄소를 많이 배출하던 그런 업종이 이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업종으로 이제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기존 일자리들을 성격을 조금 바꿔나가는 그런 업종들도 이제 녹색 일자리라고 하는데 예. 예를 들어서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서 네, 자동차 산업을 대표적인 얘기로 들면은 옛날 같은 경우는 자동차 산업은 대표적으로 이제 탄소 배출량을 많이 나타내는 일자리였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전기차를 비롯해가지고 여러 배터리 산업들을 활성화시키면서 전기차를 만드는 일 자체는 사실 기후위기 대응에 조금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일자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버스 기사분들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단순히 그냥 버스 기사 분들로 이렇게 표현을 했었었는데 사실은 기후위기 시대에 승용차 이용률을 줄이고 이제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게 또 기후위기 대응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 업무 자체가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는. 그리고 네. 조금 더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이제 그 일자리들을 조금 더 기후위기에 쉽게 대응할 수 있는 일자리들로 바꿔나가는 것도 포함이 되고요. 또 최근에 이제 지역마다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여러 에너지 협동조합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자금을 출자한 조합원들이 중심이 돼서 태양광 발전소를 만드는 거죠. 그럼 그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들을 이제 한전에 판매를 하면서 이제 수익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재생에너지 활성화에 기여도 하시고 또 지역에서 이제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수익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설비부터 관련된 수리 그리고 확산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이제 일자리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일자리들을 이제 대체로 녹색 일자리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아니면 이제 지난 정부에서 많이 썼던 표현인데 그린 뉴딜이라고도 이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일단 오늘은 녹색 일자리라는 표현 중심으로 계속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저도 녹색 일자리라는 그 표현을 딱 들었을 때는 태양광이나 풍력 네. 그런 뭐 시설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네. 그런 직업을 가진 분들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쵸. 근데 영역이 상당히 넓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녹색 일자리 혹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일자리라고 하면은 대체로 이제 기술 집약적인 일자리들을 많이 상상을 하시죠. 예. 예를 들어 전문가들이라든지 그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기술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사실 탄소 중립 시대에서는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서 사실 탄소 배출을 계속 감축시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녹색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거의 모든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그게 특정 에너지 산업이라든지 혹은 교통 산업이라든지 이런 분야들로 좀 치중은 되어 있는데 앞으로의 좀 발전 가능성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녹색 일자리 같은 경우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굉장히 지역성이 짙다는 겁니다. 지역성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의 에너지원들이 대규모 발전을 하고 그 대규모로 발전한 에너지들을 전국으로 보내죠. 전국으로 예.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재생에너지를 만약에 중심으로 하게 되면은 태양과 바람 그리고 여러 이제 재생에너지원이 있는 해당 지역에서 발전소를 만들고 그 발전소를 관리하는 게 일자리가 되다 보니까 그런 재생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곳이 곧 지역인 거잖아요. 그래서 한 곳에서 집중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이제 분산해가지고 해당 지역에서 만들고 지역에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특성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버스 기사분들이나 이런 분들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노동을 하시는 분들도 대체로 이제 지역의 대중교통을 책임지시는 분들이라 보니까 네. 지역의 이제 특성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직군 자체도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대도시에서 이제 탄소 배출을 많이 발생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건축 분야에서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실내에서도 많은 에너지를 소비를 하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실내에서 아리백 형식으로 해가지고 직접 재생에너지를 만들어서 에너지를 쓸 수도 있는 것이고요. 혹은 이제 춥거나 이제 더운 시기에 리모델링을 조금 더 잘하면은 관련된 이제 열기나 냉기가 안 빠져나갈 수 있도록 손실을 리모델링을 줄이는 할 수 거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그린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이제 충분히 녹색 일자리로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어떤 일자리에 좀 도전을 하고 또 고민해야 되는가 생각하실 때 좀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기존 산업에서 조금 더 기후위기 대응에 친화적으로 좀 성격만 바꾸게 되면은 기존의 일자리 직업군들이 기존의 네. 일자리들도 충분히 그 녹색 일자리가 될 수 있고요. 아까 제가 그린 리모델링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런 직군이 되게 중요한 게 예를 들어 우리가 동네마다 보면 철물점이 있고 리모델링 그 업체 해주시거나 혹은 보일러 이렇게 봐주시는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각각. 네, 동네마다 다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그런 그린 리모델링과 관련된 업종은 우리의 집이라든지 공공시설이라든지 모든 곳에서 다 활용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이제 관련 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생각보다 이 녹색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탄소 중립 시대에 조금 더 정확하고 또 많은 토론들을 거쳐가지고 빠르게 확산해야 하는 일자리이기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의 영역들이 녹색화되는 영역으로 대체가 되는 맞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우리나라 봤을 때 그 녹색 일자리가 뭐 이 정도가 뭐 생겨날 거다, 대체가 될 거다 이런 뭐 추이도 있습니까? 그 발표를 하는 곳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뭐 8만 개가 더 늘어날 거다, 뭐 10만 개가 늘어날 거다, 뭐 더 많이 늘어날 거다 이런 식의 추이들은 계속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새롭게 이제 발생하는 일자리들을 잘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우리 지역 얘기를 좀 하면은 이제 석탄화력 발전과 같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일자리들이 그렇죠. 있어요.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차적으로 네. 석탄화력 발전소가 이제 폐쇄가 되니까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기존 일자리들이 녹색화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기존 일자리들이 반대로 사라지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인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사라지는 일자리들을 어떻게 새로운 녹색 일자리들로 바꿔나갈 것인가. 그리고 사라지는 일자리에 대한 투자들이 사실 계속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투자 비용들을 어떻게 녹색 일자리와 관련된 투자로 선회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석탄화력 발전소가 없어지게 되면서 일자리가 많이 또 사라질 것이고 그 지역의 경제가 많이 위축되고 축소될 것이 우려가 되는데 그렇죠. 오늘 말씀해주신 뭐 녹색 일자리, 녹색화되는 그런 네. 방향으로 전환되는 그런 방향성을 갖는다면 좋지 않을까, 위기를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석탄화력 발전소에 종사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어쨌든 해당 지역에 머무시면은 자녀분들 교육도 하실 거고 또 이제 먹고 자고 하는 여러 비용들을 쓰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역의 소상공인분들의 생계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는 게 필요할 거고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어쨌든 석탄화력 발전소가 없어지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뭐 원자력과 관련된 혹은 이제 천연가스와 관련되어 있는 에너지 사업들을 하겠다라고는 하는데 그런 사업들은 또 잘 생각을 해보면은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가기 어려운 일자리들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TO가 서로 너무 다른 거예요. 석탄화력 발전에 필요한 인력이 예를 들어 100명이라고 하면은 새롭게 생산되는 에너지 그 발전소 같은 경우는 한 절반 정도밖에 TO가 안 필요한다든지. 온전히도 아니고 많이 부족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래서 많이 예.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대안들 외에 조금 더 이제 지역에 맞는 대안들이 필요하고요. 또 충남 같은 경우는 농촌 지역이 많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농업 관련해 가지고도 녹색 일자리로 조금 더 전환시킬 수 있는 비용들이 필요하고 또 사실은 탄소 중립 시대에 좀 더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후나 혹은 여러 가지 날씨들의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식량에 대한 자급자족이 더 중요해지거든요. 그럼 사실은 기존에 있는 농업 생산이나 이제 그 농촌 일자리들을 조금 더 공공성이 있는 일자리로 바라봐야 되는 시기가 앞으로 올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태풍이나 혹은 여러 기상이변들로 인해서 해외에서 이제 지금 음식들을 거의 다 그 수입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농촌을 조금 더 지속 가능하게 하면서 조금 더 녹색 일자리로 바꿔나가는 아이디어가 충남에는 더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 세종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대중교통 혁신을 서울이랑 같이 가장 빠르게 하고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세종이. 예, 그래서 그렇죠. 근데 대신에 그렇게 대중교통 혁신을 할 때 운영 방식에 대한 혁신들도 좀 하면서 지금 대부분의 이제 그 광역 지자체 단체들이 버스를 이제 준공영제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공공성을 강화하려면은 공영제로 운영하는 것도 사실 완전 적극적으로 공영제. 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이게 버스 회사가 아무리 운영을 잘해봤자 적자가 나는 건 그냥 적자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마케팅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더 운영을 더 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노력한다고 거고. 해서 흑자를 낼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아니고 그쵸. 세금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맞습니다. 예. 그럴 거면 그냥 아예 공공성을 강화하고 또 많은 분들이 대중교통에 친화적인 환경들을 만들면서 서비스를 강화한다든지 하면은 승용차보다는 조금 더 대중교통을 더 탈 수 있게끔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역마다 좀 맞춤형으로 해야 될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예전에도 제가 이 코너에서 말씀드렸는데 충남에서 이 석탄화력 발전이나 여러 일자리들을 녹색화시키는 과정들이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을 좌지우지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탈석탄을 가장 적극적이고 급격하게 하는 곳이 충남이거든요. 충남이기 때문에. 네, 예. 근데 충남에서 제대로 된 사례를 못 만들게 되면은 다른 지역에서 거부감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충남에서의 이제 정의로운 전환 혹은 녹색 일자리 확대 그리고 여러 이제 지역에서의 지역 소멸 문제들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진단하지 너무나 않으면은 중요한 지표가 되겠군요. 네, 그래서 예. 그곳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탄소 중립의 가장 중요한 지역 중에 한 군데로 떠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대전은 어떻습니까? 녹색 일자리에 뭐 관련된 계획이라든지 뭐 현황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거의 무의미한 수준이에요. 무의미요. 네, 녹색 일자리 같은 경우는 거의 무의미한 수준인데 어쨌든 녹색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현황들이 전체 일자리 증진 개수에 비해서 1%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치를 말씀드리는 것도 되게 창피한데 대체로 이런 일자리들이에요. 그러니까 계획인데 1%가 안 된다고요? 네. 대체로 이런 일자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산림을 활용해 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숲 해설을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런 산림들을 가꾸어 나가는 이제 녹색 일자리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예시로 든 것 중에 살림을 갖고 나가는 일자리는 하나도 안 들었거든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일자리 자체가 보편화되기 되게 어려운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이제 탄소 중립이라든지 친환경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확정성 자체가 부족한 그런 맞습니다. 직군이란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분야들을 이제 녹색 일자리의 중심으로 두기에는 탄소 중립 시대는 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이제 대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탄소 배출량이 교통과 이제 건축 쪽에서 다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그 말씀드렸던 대중교통 분야라든지 혹은 이제 앞으로 이제 진행될 그린 리모델링 사업들과 관련해가지고 지역 일자리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는 게 집중해야 될 필요합니다. 분야는 어떻게 보면은 명확하네요. 네, 대전은. 명확하고요. 대도시가 사실 겪고 있는 문제들이 대체로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주거가 굉장히 밀집되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어떻게 일자리들을 만들어갈지도 빨리 고민을 해야 되고요. 우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많은 지역들이 이제 여러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광주 같은 경우는 광주형 일자리라고 해가지고 현대랑 이제 손을 잡아서 이제 지역에 자동차 공장을 지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자동차 공장이 전기차 자동차 공장이 아니라 이제 휘발유라든지 이제 기존의 석탄 네, 연료를 맞습니다. 쓰는, 네. 기존에 이제 화석연료 중심의 네. 이제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인 거예요. 근데 그런 공장이 당장에는 좋은데 중장기적으로는 사양 산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대전도 이제 산업단지를 유치를 했잖아요. 계속해서 앞으로 하실 거고 그런 차원에서 그 일자리의 성격들을 어떤 식으로 규정하고 준비할 건지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교통 체계 네. 그 교통 시스템 안에서 그러니까 버스라든지 또 넓게 생각해 보면 자전거가 네, 맞습니다. 관련된 이런 데까지도 일자리를 만들어가면 되는 그렇죠. 거네요. 그 지금 예를 들어서 타슈2라고 하죠. 타슈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건 이제 더 넓혀가야 되는데 대신에 자전거 정책을 넓혀가려면 당연히 자전거 도로도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자전거 도로를 계속해서 유지 보수도 해야 포함이 되는 되겠네요. 거고. 네, 예. 그리고 공공자전거 시장이 활성화되면은 지역에 지금 자전거 업체 하시는 분들이 다 지금 문 닫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이제 그런 공공자전거들을 조금 더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도 되겠죠. 근데 네. 지금처럼 한정된 수량의 타슈를 관리하는 수준이라면은 그 일자리 캐파가 안 나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교통 그 분담률을 일정 정도 이상 올리겠다라는 확고한 선언과 함께 자전거 도로 활성화, 확대 그리고 이제 대중교통의 중요한 축인 자전거를 조금 더 대수 자체를 안전하게 확 늘려야죠. 계속 예.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유지와 관련된 일자리들을 만든다면은 그럼 기존의 자전거 뭐 수리 이런 일을 하셨던 분들이 맞습니다. 그 분야로 이제 대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분야로서 이제 새롭게 일자리 전환도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옆에 있는 잘 되고 있는 것들을 사실 조금씩만 바꿔나가면은 바로바로 가능한 거고 타슈 같은 경우는 진짜 없어서 못 하잖아요. 지금 대부분의 맞아요. 시민들이. 예. 그래서 잘하고 있는 것을 조금 더 강조하면서 아이디어를 내면은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빼먹었는데 보통 우리가 그 교통 영역에서 탄소 중립한다고 전기차 보조금 많이 지급하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거 필요한 정책이긴 한데 사실은 그 정책은 결국에는 승용차를 타라는 정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들여서 승용차를 타라는 정책인 겁니다. 결국에. 네네. 근데 그걸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그런 비용들을 조금 더 이제 대중교통 활성화 쪽에 투입을 한다면은 대중교통들을 전기 버스로도 바꿀 수 있을 거고요. 또 조금 더 이제 대중교통 서비스들을 활성화시키면서 운영을 조금 더 많이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교통 영역에서의 탄소 배출량도 줄일 수 있고 또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노동 여건들도 완전히 개선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정책의 방향들도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이나 계획이 상당히 중요하겠군요. 맞습니다. 예. 그 중앙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예산들을 지원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 예를 들어서 도시 영역에서의 이제 녹색 일자리 전환과 농어촌 영역에서의 이 녹색 일자리 전환은 완전 다른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조금 더 구분을 해가지고 해당 지자체들에서 이제 녹색 일자리 전환들을 했었을 때 예산 매칭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재생에너지 확산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규제와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푼다든지 중앙 정부가 각
각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소유하고 있는 그 부지들이 있거든요. 혹은 이제 건물들이 있는데 그 건물 영역들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태양광 발전소라든지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부지로서 제공을 하고 그 부지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녹색 일자리를 개발해가지고 일자리를 확충한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좀 자본과 자산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많이 고민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사장님 오늘 소개해 주실 환경보호 실천 캠페인 내용 끝으로 들어볼까요? 네, 그 최근에 페트병 자판기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실 텐데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페트병 한 개당 10포인트씩 적립이 되는데요. 맞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가서 해보면은 막 몇백 개를 한 번에 다 모아가지고 가져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게 네. 장소 자체가 네. 상업 지역이라든지 내가 소비하는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대부분 주민센터나 학교에 있어요. 그렇죠. 유지 관리를 위해서 이제 어쩔 수 예. 없이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몇백 개 혹은 막 뭐 차를 이용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가져오시면은 그렇게 한번 가시면은 그 자판기가 꽉 차가지고 그 다음 분들이 이용을 못 하세요. 그래서 많이 참여하시는 거는 좋은데, 네.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분산해가지고 다양한 분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를 들어 내가 기껏 그 분리배출하려고 갔는데 기계에 페트병이 꽉 차가지고 다시 돌아가게 되면 사실 다음부터 참여 잘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조금 집중해서 하시는 분들이 조금 양보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그냥 틈틈이 오실 때마다 그냥 몇십 개 단위로 이렇게 배출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페트병 자판기는 그 슈퍼빈 네, 맞습니다. 뭐 애플리케이션이나 또 인터넷 누리집 가면 네. 또 확인하실 수 있는데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페트병 외에도 다른 이제 플라스틱들도 좀 자원화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페트병이 비닐을 다 제거하고 반납을 해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근데 이제 페트병이 가장 고급 재질이에요. 그래서 유일하게 수익이 되는 재질이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돈 주고 사는 거죠. 왜냐하면은 돈 주고 샀을 때 그걸보다 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으니까요. 예, 예. 근데 이제 페트를 제외한 나머지 뭐 HDP라든지 다른 재질들 같은 경우는 재활용 시장이 너무 침체되어 있고 단가가 낮다 보니까 재활용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공공 영역에서 지금 슈퍼빈 같은 경우는 사기업에서 하는 거고 맞아요. 좀 비용이 낮은 재질들 같은 경우는 공공 영역에서 조금 더 비용을 투입해가지고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대선 환경 캠페인 지구를 지키는 사람들, 오늘은 녹색 일자리 창출과 확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혁신청 김영진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섯 시엔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진단합니다. 5시엔 대전, 세종, 충남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5시엔 시사라디오, 5시엔 대세남이 있습니다. 이어서 청년들과 지역 정치를 고민하고 대안까지 모색해보는 대세남 청년 비대위 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세 분의 청년 비대위원 소개해드립니다. 박철상 주식회사 뻔뻔한거푸니 대표, 신하영 세종시 청년정책특별보좌관, 또 백종훈 손수레농장 대표 세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그리고 얼마 전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잇따르는 참사 상황, 우리에게도 너무나 큰 충격과 아픔을 줬습니다. 그리고 미흡한 안전관리와 통제, 안전의식 부재 등의 지적이 나오고 여러 방안들, 보완점들이 제시되고 실행이 됐는데 얼마나 달라졌는지 청년 비대위원들은 어떻게 또 보고 있는지 오늘 청년 비대위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는 29일이면요. 지난해 10월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1주기를 맞습니다. 세 분 비대위원들은 이날을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을지 박철상 대표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일단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은데요. 저도 이날 당시에 그냥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뭐 서울에 있냐 이런 거 물어보더니 친구들끼리 서로 안부를 확인하고 안부를 확인하고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뉴스를 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쉽게 보지 못했던 참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마음이 많이 아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새벽에 이제 그 영상을 제가 바로 봤어요.
실시간으로 그랬는데 네. 그때 남편한테 뛰어나가서 이 영상을 바로 보여주고 이게 뭐야? 그랬더니 합성이잖아. 아, 그치? 보고도 믿을 수 없었던 상황. 예. 네, 요새 뭐 가짜뉴스 뭐 이런 거 많으니까 이태원에 맞춰서 또 이런 게 나왔나 보다 이랬는데 그런데 계속 걱정이 되니까 이제 유튜브 뭐 뉴스 다 찾아봤는데 사실인 거예요. 아, 이제 손이 떨리기 시작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못 하겠더라고요. 오늘 방송을 또 준비하면서 지난 영상을 봤는데 아직도 끝까지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유가족 트라우마를 겪은 현장에 있던 분들한테 저는 조금 그 감정을 잊었었던 것 같은데 위로의 말씀을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예. 백종원 대표는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농민들은 이제 추석이다 보니까 뭐 할로윈 시기는 좀 바쁜 시기예요. 그래서 저도 뭐 SNS나 메시지를 통해서 접하게 됐는데 그 메시지와 영상은 정말 참담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식물도 키우고 동물도 키우면서 뭐 이런 아픔과 이별이 많지만 익숙하지도 않고 하물며 의식이 없는 저는 오늘 아침에도 만진 뭐 13년 된 노트북 제 5년 된 핸드폰도 버거워하는 거 보면 가슴이 아픈데 하물며 이 사람 또 가족 이웃이라는 것에 또 이런 영상들이 또 이런 처참한 환경들이 보여지는 게 너무 참담했습니다. 예, 예. 또다시 헬로윈 날이 옵니다. 작년에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요. 정부에서도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IT 기술 등을 활용한 뭐 현장 인파 관리 시스템 도입, 또 모든 지자체 등에서 24시간 상황실 운영, 뭐 위험 예측이 가능한 재난안전 관리 체계 등 각종 방지책 등을 내놨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훈련도 하는 모습을 저는 봤는데 나올 수 있는 뭐 시스템상의 대책들은 다 내놓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느끼시나요? 사실 이런 행사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매뉴얼은 분명히 그 전에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뭐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뭐 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다른 나라들도 이러한 상황에 비슷한 상황에서 기술들을 도입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사실 기술은 기술이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도 매뉴얼대로 대응을 했으면은 분명히 그렇게까지 큰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그 매뉴얼을 실제로 컨트롤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게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엔 이런 매뉴얼 뭐 기술들 계속해서 도입해도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중앙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더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임무를 맡아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박지상 해봤습니다. 대표는 매뉴얼도 분명히 있었고 뭐 시스템과 기술 결국에는 그 안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의 문제였던 것이다.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중요한 것이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찰 지자체 기관을 통해서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실까지 어떠한 기준과 방법으로 보고와 지휘 체계가 이루어지고 그에 맞는 매뉴얼이 구축되어져 있는지 이번에 행안부는 이런 부분을 더 브리핑을 하는 게 저희에게 신뢰를 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또 가장 미흡한 부분은 서울시에서 그런 훈련을 했다고 하지만 지금 저희 비대위한테 물어봐도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오른쪽으로 가야 돼, 왼쪽으로 가야 돼, 앞으로 가야 돼, 뒤로 가야 돼. 아직 어떤 안전 매뉴얼을 1년이 지났지만은 국민들한테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저희 다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시민들한테 그런 교육 그리고 기준을 만드는 일이 더 시급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뭐 다각적으로 이런 예방 뭐 체계나 시도를 하는 것은 뭐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다만 이 예방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사고는 발생을 하거든요. 그 이제 책임 체계라든지 또 이런 것을 어떤 구조로 하는지에 대한 안내들은 아직도 좀 미약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냥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뭐 책상 하나 사물함 하나도 관리 책임자 해가지고 정부 이렇게 적어놓잖아요. 예. 그죠? 네. 정부 적듯이 그런 것처럼 조금 그런 관리 체계들이 일반 참여자들한테도 안내가 되고 또 그들이 좀 잘 알아볼 수 있는 이런 매뉴얼도 관리자만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네네. 좀 이제 참여자들도 좀 알 수 있는 체계 그리고 그것이 정확히 누가 책임자고 여긴 누가 관리하고 이런 것들도 미리 사전에 안내되는 시스템도 좀 도입돼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풀어서
이해를 좀 도와드리자고 하면 뭐 만약에 지역에서 어떤 행사가 있어도 그 지역 곳곳마다 안전의 뭐 책임자가 누구나 알 수 있게 이렇게 정해줘야 된다 뭐 이런 겁니까? 그렇죠. 가까운 예로 우리가 영화관을 가더라도 예.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어디로 안내를 나가세요? 뭐 소화기 위치는 어디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 먹거리는 어디에 있고 놀거리는 어디에 있고 이런 것만 안내되어 있다든지 또 그곳에 대한 책임자는 누구인지 심지어 저도 뭐 다양한 행사들을 참여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누가 담당인지 누가 어떤 과가 관리하는지 이런 것들도 안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들이 정작 눈만 돌려도 확인하고 내가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할 수 있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또 한편으로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재난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은 좀 어떨지 많이 달라졌을지 어떻게 느끼십니까? 아무래도 작년에 그 일이 있었던 이후에 조금 더 국민들 입장에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지만 아직도 그래도 아무래도 코로나가 이제 종식된 지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억눌려 있던 것들을 해방하려고 많은 행사들을 이제 작년부터 올해까지 막 참여하는 거를 제가 SNS나 아니면 미디어 통해서 많이 봤는데 아직 많이 밀집돼 있거나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직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있어서도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물론 그거를 다 완전히 제어할 수는 없죠. 그거를 무조건 하지 말라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러한 매뉴얼에서 그리고 내가 좀 안전하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즐겁게 즐길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좀 인식을 많이 해야 된다고 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게 국민들이 안전에 대해서 불감증을 가지고 있다. 국민들의 의식이 좀 부족한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 지난 이제 오랜만에 했던 민방위 훈련 때도 사람들의 이제 대응이나 호응도가 전혀 뭐 반응하지 못했던 점도 있고요. 또 서울의 긴급재난 문자에 행안부와 서울시의 서로 책임을 탓하는 그런 소동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정말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문제 제기를 하느냐 이런 것들도 참 우리 시민의식이 조금 떨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우리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뭐 동원훈련이나 또 예비군 참여 또 민방위 이런 것들도 보더라도 남의 일이거든요. 우리는 늘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에 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식이법, 윤창호법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좀 주목받았던 법안들이고 강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유사 사건이 일어나지는 않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책임을 시민들도 이제 좀 갖고 규칙과 뭐 의무들을 조금 해야 하는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필요할 겁니다. 분명히 그냥 뭐 우리 함께 합시다.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만으로 한계가 있을 거고요. 한편으로 봤을 때 이 재난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이게 사실 시급한 사안인데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정치권이 정말 이 문제를 1순위로 두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느낌을 분명 받게 되는데 청년 비대위원들은 관련 법안 통과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있습니까? 행안부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후에 계류 중인 법률안이 지금 벌써 12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엔 좀 그렇습니다. 일본만 보더라도 참사 직후에 그 원인에 대한 규명을 빠른 시일 내에 하고 보고서를 발간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하는 데까지 1년 안에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진행이 됐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계속 책임 소재가 누구인지만 지금 따지고 있는 약간 정치 싸움으로 또 가는 것 같은 모습이 계속해서 보여지는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이러한 참사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법안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매뉴얼 대응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더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계류 중인 12건의 법안을 빠르게 한번 검토를 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은 좀 빠르게 통과시켜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근본적인 문제나 피해 사실 또 피해에 대한 책임 또 조치 이런 것들이 항상 뒷전이에요. 관련 법안이 이제 통과 과정을 겪을 때마다 이런 본질적인 내용은 다 뒤로 하고 정치적인 활용이나 공색 이런 데만 이용이 되는 것들이 오히려 피해자들 또는 이제 남겨진 가족들에게는 2차 피해이고 또 시민들한테는 오히려 그것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이제 더 씌워져서
오히려 남의 이야기로 그리고 그냥 관심을 끊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법안 발의하는 분들이 좀 반성하는 계기가 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조금 일단 조사위원회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외국 같은 경우도 얘기하신 것처럼 일본에서 조사위원회 같은 게 딱 먼저 꾸려져서 원인과 진상규명을 먼저 철저히 하는데 저희는 그게 독립된 기관으로서 그리고 어떤 권한이 굉장히 약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권위를 부과하는 법을 조금 더 강화를 해야 할 것 같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특별법의 경우에는 세월호 이후에 이게 정치적인 것으로 끌려와서 많은 부분이 퇴색되었기 때문에 이태원 참사를 특별법으로 정리를 하는 거는 지금 시점에서는 좀 여러 가지를 또 짚어봐야 돼서 시간이 걸리니까 외국의 사례를 봐서 조사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독립적으로 권한을 줘서 시작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의 이런 참사가 발생하는 건마다가 아니고 참사를 발생한 것을 대비한 하나의 독립적인 기구, 조사 기구가 아예 상설에서 필요하다 뭐 이런 아이디어입니까 그러면? 상설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참사가 그렇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니까 참사의 성격에 따라서 조사위원회를 꾸리는 거죠. 그거는 긴급히 이루어져서 해야 되는데 특별법처럼 어떤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할 필요가 없이 정말 원인을 찾는 것에 그 목적을 명확하게 두는 것 그런 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앞서 뭐 박주상 대표나 백종원 대표도 얘기했지만 그 원인을 찾는 그 조사위가 결국에는 이제 정치권에서 정쟁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조사위원회는 이거를 정쟁으로 끌고 간 포인트들의 국회의원들까지도 다시 되짚어보고 고발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를 해주면 좋겠네요. 조사위원회도 그렇고 책임자 처벌이 미온적인 것도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책임을 둘러싼 법적 다툼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끝나지 않는 싸움이 어떻게 보면 또 되고도 있는데 청년비대위원을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처벌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 사퇴를 하고 민간으로 돌아가서 짐을 내려놓는 것보다 욕을 먹어가면서도 그 자리에서 어떤 도리와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것 중 어떤 것이 옳은가는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장관 본인이 선택해야 될 몫인 것 같고 그러나 여기서 국민들이 이상민 장관에 대한 시선은 매뉴얼을 잘 만들어 놓는 도리보다는 진정성 있고 공감받는 사과와 진상규명에 대한 본인이 강인하고 철저한 모습을 보이는 자세가 우선이 되었다라면 지금 그 자리에서 어떤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거에 이 정도의 반감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이태원 참사뿐만 아니라 작년에는 지역에서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도 있지 않았습니까? 또 오송 참사도 생각해 보면 책임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처벌이 우리 사회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분명히 좀 되새겨볼 문제, 정확히 짚고 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거든요. 이 책임자 처벌 관련해서는 당연히 어떤 사람에게 책임 소재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밝혀내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별로 없이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오송 참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 현장이나 아니면은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컨트롤하지 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명확하게 저는 보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민들 봤을 때 국민들의 감정상에서 봤을 때 사실 뭐 내 주변에 어떤 일이 있으면 분명히 누군가가 뭐 책임을 지는 모습이 내 주변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사회적 참사 때는 누군가가 분명히 책임지고 뭐 국민들께 사과하는 모습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하는 거예요. 네, 동의하고 공감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여러 사례들이 봤을 때. 책임지고 뭐 사퇴를 하던 책임지고 어떤 태도나 뭐 이런 대응을 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그 후까지 그러지 않으니까 빨리 그 자리에 내려와서 누군가 책임을 져라. 만약에 이게 내 가족 일이라면 그렇게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제가 참 존경하는 뭐 참스승인 법정스님도 그 좋아하는 외화나무 심다가 그게 죽었을 때
내가 괜히 데려와서 일 죽었구나. 그런 말 못하는 식물 하나도 미안해하고 통감하고 또 참회하고 이런 모습, 이런 것을 보이는데 실제 우리 사회는 그러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럼 우리 사회에는 또 우리 마을에는 어른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책임지지 않는 행동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도 문제지만요. 또 우리 그것을 보고 자랄 아이들이 누굴 보고 배우냐, 누구로부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고 어떤 책임을 지고 이런 것들을 지도할 수 있느냐, 나중에는 그 어른들이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세종시 지역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오성 지하차도 참사가 있을 동시간대에 세종도 똑같이 집중호우 피해를 입고 인재 재난을 겪었는데요. 새벽 5시부터 한 10분 간격으로 무한 알림이 울리는 거예요. 시장님이 출근을 하셨더라고요. 6시인데 비상 상황실이 이미 꾸려졌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새벽에 인재 사고가 있었던 거예요. 시장님은 비상 상황이라고 이제 재난 발표를 하고 결정을 하고 출근을 해서 일단 전 직원들한테 하루 전날부터 비상 소집령을 내려놓은 상태였고 이미 집중 호우 강수량 때문에 전 시청 공무원들은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동사무소로 당장 달려가서 동장의 지시를 받아서 상황실에 보고를 하고 재난 대책을 거기에서 함께 진행을 하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후로는 더 이상의 인재는 발생되지 않았어요. 리더가 긴급하게 생각을 했고 그걸 대비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과잉 대응일 수 있으나 그걸 그렇게 막아내고 정말 세종시 공무원 일 안 한다가 무슨 슬로건 같은 도시인데 그것을 완전히 바꿔내는 감동이 시민들한테 일어나는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재난을 완벽히 막아낼지 앞으로 못하더라도 행정기관과 리더가 시민들한테 이런 모습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어떤 사고가 일어난 거에 대해서 100% 책임을 묻겠다. 이런 태도로 얘기하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 어쨌든 끝으로 이태원 참사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참사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지만 정쟁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인을 모독하기도 하고 2차 피해로까지 이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묻어두자라고 하시는 분들까지도 있는데 청년 비대위원들은 반복되는 사회적 참사 우리가 좀 어떻게 기억하고 앞으로의 논의는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 끝으로 한 말씀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참사가 다시 한번 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도 안전에 대한 그런 인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행사 같은 것들에 대한 것들 좀 위주로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비용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크니까 그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든 수익을 남겨야 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계속해서 찾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참사 같은 부분은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서 해야 하는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이제 독일 나치 이제 책임자가 왜 그런 유대인을 학살했느냐 했을 때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일했을 뿐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검사나 우리 철학자는 이제 유죄를 판결할 때 생각하지 않은 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어진 일만 했을 뿐 하면서 남을 탓하는 것은 결국 바람직하지 않다. 누구나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치적으로 또는 이제 참여하는 이런 지방 정부도 또 시민도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회의 주인공은 시민이고 세상을 바꾼 것도 또 소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이런 좀 관심과 참여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저희 아버지가 저 성인 돼서 사회에 나갈 때 그 독립하고 처음 나갔을 때 아들아 잘못했을 때 굽힐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굽히는 방향이 부와 권력에만 있는 우리 위에 분들이 좀 더 국민을 향해서 좀 굽힐 줄도 알고 좀 더 책임지고 진심으로 미안해 할 줄 아는 그런 우리 정부와 지방 참여 정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국가 지도자와 정부는 우리 국민의 보호자입니다. 내 자식이 공부 잘하고 똑똑하게 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그 생명권을 보장받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부모로서. 지도자가 그런 마인드로 저희를 지켜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피보호자로서 부모와 통제 규제에 따를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내 생명권이 안정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도 국가도 반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대세남 청년비대위 오늘 비대위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상 주식회사 뻔뻔한 컴퍼니 대표, 신하영 세종시 청년정책 특별보좌관, 백종훈 손수레 농장 대표 세 분과 함께 했습니다. 2주 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0월 27일 금요일 5시엔 대세남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박명훈이었습니다.